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처음에야 결혼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거창한 새로운 시작일 것 같지만 사실 살아보면 별거 없잖아요. 착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 만나서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별탈 없이 화목하게 살면 그게 최고의 결혼인 거죠. 그게 또 인생이고요. 저는 제가 결혼하면 당연히 저만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자 만나 사랑스러운 아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어요. 살다 보니 제가 세상을 너무 밝고 긍정적으로만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순진했던 거죠.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저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저는 당연히 한 가족이 되면 서로를 위해 많은 걸 공유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바로 제 남편처럼 말이죠.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전문대 건축과를 나와서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그 회사를 다니면서 만났고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회사 근처 구청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당시에 건축과에서 근무할 때라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직업도 좋고 덩치도 크고 듬직한 게 저도 평소 남편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남편은 만날 때마다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소곳하고 여성스러워 보이는 게 딱 자기가 찾던 이상형이라고 하면서 꼭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거기에 저는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눈에는 남편이 마냥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연애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 남편은 자꾸만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본인이 나이가 있어서 결혼이 급하다면서요. 저는 그래도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조금 더 연애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남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이 때문에 쫓기듯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내 나이도 나이지만 자기 나이도 여자 나이로 치면 그렇게 어린 건 아니야. 여자 나이 30 중반이면 산부인과에서도 노산이라고. 그거야 그렇지만 우리 이제 만난 지 겨우 반년도 안 됐는데 결혼은 좀 이르지. 자기, 나 못 믿어? 나 우리나라 공무원이야. 처자식 먹여 살릴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우리 둘이 서로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 꾸리는 게 중요하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남편은 저와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서 결혼을 졸랐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내가 좋을까 싶어 내심 좋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만날 때마다 저와의 데이트보다는 오로지 결혼만 밀어붙이니 조금 지치더군요. 저도 좋게 좋게 타일러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말을 돌렸어요. 저도 결혼한다면 남편과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법을 계속 바꿔가면서요. 자기야, 나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랑 둘이서만 살아온 거 알지? 남자 둘이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나 정말 지금까지 아버지랑 둘이 사는 거 너무 힘들었어. 자기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야 내가 잘 알지. 지방으로 일하러 다니시기 바빴던 아버지께서 일 때문에 집을 많이 비우셨기 때문에 혼자일 때가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언제나 안정적인 가정을 꿈꿨답니다. 평생 외롭게만 살아온 내 앞에 자기처럼 좋은 여자가 딱 나타났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를 할 수가 있겠어. 자기만 내 옆에 있어주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한창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라 몰랐어요.
오로지 남편이 안쓰럽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어린 남자애가 엄마도 없이 무뚝뚝한 아버지와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를 때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남편이 저와 왜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의심해 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집에서 늦둥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40 넘어 낳으셔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언니 오빠에게까지 엄청난 과잉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답고 투명하게만 보였습니다. 바보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결혼하면 당연히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로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혼자 두고 분가해서 산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네요. 저는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각자 환경이 많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저도 남편이 외동인데다가 일찍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끈끈해서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아버님이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으시답니다. 밥이나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건 물론이고 아예 주방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시대요. 저는 말로만 들었지 정말 그런 고지식한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집안 살림은 남편이 거의 다 했나 봐요. 남편 말이 시아버지는 절대 혼자 못 사신답니다. 집안일 해주시는 파출부 아줌마가 계시지만 아버지가 워낙 예민하신 분이라 혼자 사시게 둘 수가 없다네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남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아내도 없이 환갑도 훌쩍 넘기신 분이 지금까지 혼자 밥 한 끼 못 차려 드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왜 굳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예민하고 고지식한 분이시면 오히려 따로 사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기는 아버지 밥 차려드리고 집안 살림할 사람 필요해서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집에 집안일 도와주시는 파출부 아줌마 계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는 평생 아내도 없이 혼자 나 키우면서 사셨는데 나까지 나가면 혼자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은 서둘러 저를 다독이더라고요. 집안일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혼자 외롭게 두고 도저히 발이 떨어지질 않는다면서요. 워낙 고지식하고 고집이 있으셔서 자신이 아니면 그 성격 받아줄 사람도 없다고요. 남편 마음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연세는 많으셔도 건강하신 편이고 사이도 좋으세요. 언니랑 오빠도 다 결혼했고 조카들까지 다 커서 항상 집안이 북적이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시아버지는 내내 둘뿐이었으니 남편까지 나가버리면 시아버님이 혼자 많이 외롭고 적적하실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와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집에 집안일 해주시는 파출부 아줌마도 계시다. 시아버지가 건물도 있고 재산도 많은 데다가 연금도 꽤 많이 나와서 은퇴 준비도 이미 다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를 둘, 셋 낳아도 대학까지 거뜬히 보내주실 정도는 되신다네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남편에게 저도 빠져있을 때라 그런 이유 정도로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하나 믿고 해보기로 했어요. 옛말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잘하면 아무리 고지식하고 고집센 시아버지더라도 외며느리인데 당연히 예뻐해 주시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리숙한 저를 친정에서는 많이 걱정하셨어요.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은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생각처럼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빠져 신중하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에도 저는 결혼을 했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아, 내가 정말 멍청했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생각보다 시아버지 시집살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한 말이 다 맞기는 했어요. 시아버지가 재산은 많으시더라고요. 건축업을 하시며 여기저기 투자를 잘하셔서 땅도 많고 건물도 있고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돈만 많으면 뭐래요. 시아버지는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옛날 분이었어요. 몇십 년 동안 사회생활도 하신 분이 무슨 조선시대 때 사람 같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월차라 조금 늦잠을 잤는데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세아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남편이 새벽에 출근하고 시아버지 아침 먹는데도 방에 자빠져서 잠을 잘 수가 있니? 아, 저도 너무 오랜만에 월초라 좀 쉬고 싶어서요. 이따 점심은 저랑 같이 드세요. 아버님 초계국수 좋아하시니까 그 아줌마한테 국수 해달라고 할까요? 시아버지께서 아침을 같이 못 먹은 게 좀 서운하신가 싶어서 저는 점심때는 같이 먹자고 애교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말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가 쉬는데 아줌마를 뭐하러 있으라고 해? 오늘은 오전만 하고 들어가라고 했다. 아줌마가 가셨다고요? 그럼 점심은 저랑 같이 나가서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세아가, 이제 보니 네가 막둥이라고 사돈댁이 아주 오냐오냐 키우셨나 보구나. 결혼한 여자가 당연히 시간 되면 따박따박 밥해서 시아버지 앞에 대령해야지. 어디서 늦게까지 퍼질러다가 일어나서는 밥까지 나가서 먹자는 소리를 해. 저는 시아버지의 큰 소리에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늑둥이 막내로 귀여움만 받으며 오냐오냐 자란 건 맞지만 시아버지 말처럼 아예 사리분별 못하는 모질이는 아니에요. 평소 회사 일이 많아 매일 야근이라 집에 와서도 잠만 자고 그러고 출근했어요. 주말이면 집에 시아버지가 계시니 눈치 보여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요. 계속 시아버지 뒤치다거리만 했어요. 주말에는 팥줄바 아줌마도 안 오시기 때문에 시아버지 식사 준비에 밀린 집안일까지 제가 다 했거든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월차라 좀 쉬고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도 아니고 평소보다 몇 시간 늦잠 잔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싶더군요. 시아버지가 평소에도 워낙 별거 아닌 걸로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 가지고도 툭하면 어디 여자가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내냐고 하신 적도 있었고요. 제가 일 때문에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을 때도 유부녀가 이렇게 늦게 들어와도 되는 거냐며 사소한 거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작은 일로 괜히 시아버지와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웬만하면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은 참아지질 않더군요. 마음에 쌓인 게 평소 많다 보니 순간 욱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 차리는 식모도 아니고 피곤하면 늦잠도 잘 수 있고 집에서 밥 차리기 싫으면 나가서 먹을 수도 있죠. 뭘 그런 걸 가지고 잔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집에서 드시고 싶으시면 아버님은 집에서 드세요. 저는 나가서 먹을 테니까요. 그날 일로 시아버지는 제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도 화가 났어요.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 혼자 밥을 먹고 저녁 때가 다 돼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요. 그런데 웬일로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시아버지 밥도 안 차려주고 혼자 나가서 먹겠다고 나가버렸다고 했다네요. 물론 시아버지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시아버지 말에 화가 나서 밖에 나가 혼자 밥을 먹고 들어온 건 맞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아줌마도 없는데 아버지 혼자 두고 나가버리면 어떡해. 남편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시아버지가 갓난아기라도 되는 것처럼 굴더군요.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한테 매일 당연하게 밥상 차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나도 결혼 전에는 밥상 한번 차려본 적 없었어. 그런데도 나는 지금까지 항상 아버님 밥 차려드렸었잖아. 딱 오늘 하루 늦잠 좀 잔 건데
내가 그거 가지고 우리 부모님 험담까지 들어야겠어? 지금까지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일절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시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고, 저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결혼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였지만 남편에게도 서운했어요. 저는 그래도 시아버지 앞에서가 아닌 저와 있을 때는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물론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많은 거 바라시는 거 아니잖아. 하루에 고작 몇 끼 먹는 거 그것 좀 차려달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냐? 남편은 시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미 그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인 우리가 맞춰드려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답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모르는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없으니 시집살이 안 하고 부잣집에 시집가 편하게 사는 줄 알지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꼬장꼬장한 시아버지 한 명이 시어머니 2명 몫은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그놈의 망할 놈의 성질머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또 사고를 치셨더군요. 그래도 이번 파출부 이모님은 꽤 오래 버티셨는데요. 결국 또 시아버지 때문에 그만두셨어요. 에이, 오히려 잘 됐어. 그 옆에 내 반찬도 맛없고 매일 농땡이만 피우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어. 아버지, 아줌마가 내일 당장 안 나오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집안일이라고는 일도 모르시면서 일하는 아줌마들한테 얼마나 진상을 피우는지 몰라요. 보통 다들 반년도 못 버티고 그만두셨대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돈을 더 드린다고 사정도 했는데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래도 이번 아줌마는 중간에 여러 번 위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 1년을 일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아버지께서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아줌마를 들들 볶으셨답니다.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하라고 하시질 않나. 주방에는 들어오지도 않던 분이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냉장고랑 서랍장을 다 뒤집더니만 안 보이는 데는 신경도 안 썼다고 아주 호통을 쳤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줌마가 더는 못 참겠다고 하신 게 시아버지께서 자꾸 눈치 주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의심하셨답니다. 아줌마 앞에서 뭐가 안 보이네 없어졌네 하면서 앞치마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도 다 열어보라고 하셨대요. 제가 생각해도 그만두지 않고는 못 버티겠더군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제발 좀 성질 좀 죽이시라고 했어요. 이제 이 집에 올 아줌마도 없다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우리 며느리 있잖아. 저번에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성질 좀 있어도 제법 손맛도 있고 음식 솜씨도 있는 게 돈 받고 일하는 예편애보다 훨씬 낫더라. 운주가 매일 출근해 야근해 얼마나 바쁜데 집안일을 해요. 제가 다른 사람 최대한 빨리 알아볼 테니까 당분간은 식사만 밖에서 사드세요. 우리 집에 버젓이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밖에서 밥을 먹어? 얘 새아가, 너 다니는 회사 월급이 얼마냐?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그냥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저는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해도 어떻게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저런 소리를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 아버지, 진짜 우리 은주 월급 아버지가 주시게요? 그럼 완전 좋죠. 그치, 여보? 좋지? 시아버지의 말에 입이 쩍 벌어져 다물지를 못하고 있던 저는 남편의 말에 또 한 번 입이 벌어졌습니다. 제 남편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웃을 일이야? 내가 멀쩡한 내 직장 놔두고 왜 아버님한테 돈을 받아? 아버님, 저 절대 일 그만둘 생각 없으니까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소리를 버럭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남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항상 제 걱정만 하시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시아버지에 대해 답답한 게 있어도 친정에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더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요.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해서 이러다 화병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제 이야기에 친정 식구들은 모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빠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과 행동은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으니 남편에게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그 집에 다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대요. 그날 저녁 남편이 불이 나게 친정에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친정 부모님과 오빠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바깥 사돈보다 10살이나 많은데도 나는 지금도 내가 아침밥 차려 먹고 가게 나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남자니 여자니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그래? 장인어른 걱정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릴게요. 잘 말씀드리는 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 은지가 자네 믿고 결혼한 거지. 고집불통 시아버지 모시겠다고 시집 간 건 아니지 않나. 한 번만 더 내 딸내미 눈에 눈물 뺐다가는 그 길로 우리 은주 데리고 올 거니까 그런 줄 알게.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아버지가 또 그러시면 제가 책임지고 은주 데리고 분가하겠습니다. 저는 당장은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친정부모님께서 단호하게 경고를 날려주신 덕분에 남편 입에서 처음으로 분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절대 시아버지만 두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도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 며느리가 힘들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돌보지 못했다며 웬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도 이번엔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네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괴롭히지 말고 제가 마음 상할 말도 가려서 하시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해준 건 처음이라 저도 한 번 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남편이 말을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그전과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시면 더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아예 툭 하면 2층에 올라오셨어요. 2층 부부 방이나 제 옷장을 마음대로 열어보시면서 살림 솜씨가 좋네 어쩌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니 어디서 또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시비를 거시더군요. 내가 알아보니까 너 월급으로 한 300도 못 받는다면서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 때나 돼야 들어오면서 그거 받을 바엔 그냥 때려치우지 그래. 네? 아버님, 돈도 돈이지만 제가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이 회사에서만 10년 넘게 일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어쩜 저렇게 사람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기분이 상했어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한 직장을 10년 넘게 다니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돈을 가지고 저를 주저앉히려고 하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게 돈을 준다는 걸 보면 평소 파출마 아줌마를 쓰는 게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자꾸만 일을 그만두게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다른 생각이 있으셨어요. 네 나이도 있는데 매일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애가 생기겠니? 내가 앞으로 꼬박꼬박 너한테 한 달에 300씩 그렇게 월급 줄 테니까 일 그만두고 집에서 얌전히 애나 만들어. 네, 맞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라도 빨리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였어요. 제가 나이도 있는데 일 때문에 매일 바쁘게 지나다 보니 애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니 하루라도 빨리 귀여운 손주를 보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제가 한다고 해서 아이가 덜컥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남편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벌써 일까지 그만둔다는 건 제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또 남편과 다퉜습니다. 이제는 시아버지께서 아이를 낳아라 닥달까지 하시니 너무 힘들다고 한 소리를 했는데요.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남편이 오히려 저를 다그치더라고요. 자기야말로 너무 태평한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마흔인데 아버지야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지.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는 제 말에 전혀 공감해주지 못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항상 이 집에서는 뭔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내 일 때문은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도 일이고 취미생활이고 바빠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나랑 당신이랑 같아? 나 공무원이야. 나랏밥 먹는 사람이라고. 구청에서 매일 윗사람들 눈치 보고 비위 맞추면서 너 그렇게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처럼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미리미리 점수 따놔야 그래야 정년까지 편하게 버티는 거라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 남편도 자기 아버지랑 똑같더군요. 남편도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불같이 급했어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졸라대더니만 남편도 시아버지처럼 아이에 꽂혔더라고요. 그날 이후 정말 매일매일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제 탓을 했어요. 본인도 항상 주말이면 운동 모임에 술 모임에 하며 집에 있지도 않으면서 일하고 온 제가 바빠서 아이를 만들 시간이 없었다네요. 당신이야말로 결혼하고 지금까지 주말이라고 나랑 데이트를 한 번 했어? 아니면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했어? 평일엔 퇴근하고 들어오면 내가 있든 말든 당신은 항상 먼저 자기 바빴잖아. 그뿐이야? 주말만 되면 나랑 시아버지 집에 두고 매일 모임 핑계 대면서 나가기 바빴잖아. 그랬습니다. 저도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엄청 바쁜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연애를 짧게 한 단점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항상 둘이서만 만났으니 남편이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학교 동창 모임, 산악회, 조기축구, 그것도 모자라서 구청 내에 직원들과 무슨 밴드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바쁜 사람이 결혼 전엔 어떻게 저와 연애를 했나 싶더라고요. 당신도 나가면 되잖아. 당신 갈 데 없어서 매일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와서 왜 내 핑계를 대? 뭐? 핑계? 당신 나랑 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야? 나는 매일 출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는 시아버지 뒤치다꺼리까지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주신다잖아. 그렇게 힘들면 그냥 일 그만둬. 그러면 되잖아. 당신 내 말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일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 결혼하고 난 후로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매일 밖으로만 돌면서 이제는 아예 나더러 집에서 파출부 노릇까지 하라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당신 얌전하고 조신한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잔소리가 심해. 남자가 일하면서 사람 좀 만나고 취미생활 좀 하는 거 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일일이 바가지 긁어야 되겠어? 저는 남편의 말에 넋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꼭 시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 앞에서는 제 편인 척 굴기도 하더니만 시간이 갈수록 본인도 슬슬 지치는지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팔자 좋은 줄 알아야지. 당신이 어릴 때부터 장인 장모님한테 오냐오냐 귀여움만 받으면서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본데 감사한 줄 알아. 다른 여자들은 시부모 부양하면서 집안일 혼자 다 해. 심지어 애들도 둘 셋씩 키운다고. 당신 도대체 언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2023년이야. 정신 좀 차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돈줄 잡고 있는 사람이 갑이야. 갑 말을 잘 들어야 대대손손 편한 거라고. 제발들 봐. 자식들이 부모 말을 얼마나 잘 듣냐.
당신도 이 김에 그 비전 없는 직장 그만 때려치우고 우리 아버지 옆에서 예쁨 받으면서 애나 키워. 저는 남편 말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까지 나오질 않더군요.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유롭게 살고 저는 시아버지 비위나 맞추면서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니니까요. 더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미 말이 통하질 않는걸요. 저는 남편 말대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했어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다 보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괜히 혼자 눈치를 봤나 봐요. 그러고 보면 결혼하고 나서는 친구들과 약속도 잘 잡지 않고 매일 칼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평소에 야근이 많다 보니 제 시간에 일찍 끝나는 날만이라도 일찍 집에 들어가서 알아서 시아버지 밥 차리고 알아서 집안일을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다짐대로 결혼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늦으면 저도 나가서 놀다 늦게 들어갔어요. 주말이면 친구들과 술도 먹고 들어가고 평소 제가 하고 싶었던 운동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더러 마음대로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에게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날도 제가 친구와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갔더니 시아버지와 남편은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너 마누라 단속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이 시간까지 밥을 먹는지 마는지 전화도 한 통 없고 말이야. 매일 어디를 그렇게 쏘아 돌아다닌 거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왜 괜히 일하는 아줌마는 괴롭혀가지고 그만두게 하셨어요. 네 마누라가 있는데 파출부를 왜 써? 그리고 너 결혼할 때 분명 이야기하지 않았어? 내가 은주 걔 영 나이 많아 보이는 게 애나 제대로 낳겠냐고 했더니 나이 많아도 얌전하고 말은 잘 들을 거라고 했잖아. 저도 겉만 보고 얌전하고 조신한 줄 알았죠. 조신은 무슨. 이거는 뭐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애 낳을 생각을 하기를 하나 얌전히 일 그만두기라나 매일 시아버지는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니. 저는 문 밖에서 듣다 어이가 없어서 불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안 남자들은 여자를 무슨 종처럼 부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보니 아주 계획적이었네, 당신. 당신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내가 얌전하고 말 잘 듣게 생겨서 나랑 결혼한 거였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해야.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괜히 자기 가지고 꼬투리 잡으시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말 돌린 거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제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니 속에 담아뒀던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어디 감히 남편한테 소리를 찔러? 네가 아주 친정에서 못돼 처먹은 것만 배웠구나. 며느리가 시집 왔으면 아들도 순풍 하나 낳고 시아버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 남편한테 바락바락 대들기를. 아버님이야말로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 받고 일하시는 아줌마들도 아버님이라면 다 질려서 학을 떼고 그만두시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님 비위를 맞춰요? 그래서 돈 준다고 했잖아. 내가 그깟 300 줄 테니까 빨리 애나 하나 순풍 나. 아버님이 주시는 돈 저 필요 없거든요. 저 아버님 밥이나 차려드리고 애나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개념 없는 줄은 진작 알았지만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애도 안 낳고 시아버지 봉양도 안 하려면 결혼을 왜 했어? 너 설마 내 재산 노리고 이 집에 들어왔냐? 또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으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도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다 먹고 사실만 하시거든요? 제 앞에서 돈 가지고 위세 부리지 마세요. 아버님 돈에는 추워도 관심 없으니까요. 아이고,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임신도 못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옛날 같았으면 너 같은 거 소방 맞아도 시원찮아.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속이 바짝바짝 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싫은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반포기 상태였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 갈팡질팡하는 마음에 화르르 불씨를 붙인 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지금까지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아버지가 제게 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글쎄 남편한테 여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 전부터 말이죠. 지금까지 주말마다 등산이니 밴드니 하면서 나갔던 게 사실은 다 그 상간녀를 만나러 간 거였더라고요. 불륜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구청 직원들 핑계를 대며 아침 일찍 나갔어요. 밴드 연습을 한다고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제 주말에 저만 집에 두고 나가는 데에도 익숙해졌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 뻔뻔하게 연기를 잘했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처럼 아예 그 전날부터 엄청 징징거렸어요. 저는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밴드 연습을 하러 간다는 사람이 옷방에 악보 가방을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 바로 따라 나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면 바로 주차장으로 갈 수가 있어서 제가 빠르게 뛰어내려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주차장에 내려온 것도 모르고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봉봉, 나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뭐 먹고 싶어? 내가 우리 여봉봉 위해서 다 사갈게. 바로 뒤에 자기 마누라, 여보가 있는데 딴 년한테 여봉봉 소리를 아주 잘도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에게요. 그리고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뭐? 여봉봉? 너 지금 누구한테 그딴 소리 짓거리는 거야? 이 더러운 년놈들. 내가 너희 둘 다 가만둘 줄 알아? 저도 제게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봉봉 소리를 듣는데 아주 눈이 뒤집히더군요.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아 한참을 남편 머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이미 남편의 목소리가 모든 증거였으니까요. 남편은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진정하라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개소리였어요. 전화통화한 사람이 구청 동료랍니다. 평소에 그렇게 장난처럼 주고받는데 제가 오해할 줄 몰랐다나요? 지금 바로 자기가 전화해서 확인해 줄 테니 이러지 말라고요. 남편 새끼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제가 그 말을 믿어줄 줄 알았나 봅니다. 어림없었죠. 저는 순식간에 남편의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바로 받더군요. 자기야, 왜 그래? 그렇게 전화 끊으면 너무 걱정되잖아. 무슨 일 있어? 설마 자기 마누라 옆에 있어? 여봉봉 씨, 너 딱 걸렸어. 내가 너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니까 거기서 딱 기다려. 저는 그대로 남편 휴대폰을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노발대발 아주 난리가 났죠. 자기 휴대폰을 왜 가져가냐고요. 저는 절대 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가장 큰 증거인데 돌려줄 수 없었죠. 저는 그대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 손에 든 차키까지 뺏어버렸어요. 그대로 차를 뺏어 타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한참을 남편이 쫓아왔지만 당연히 소용없었죠. 저는 동네를 벗어나자마자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급한 대로 남편 휴대폰 안에 사진이며 메시지 내용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상한 내용은 모두 다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멍청한 게 아주 증거를 그대로 다 남겨놨더군요. 그날 밤 밴드 연습 간다던 남편은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와, 내가 아버지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했냐?
남편은 아예 적반하장으로 나가기로 했나 봅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고 아주 뻔뻔하게 나왔어요. 누가 할 소리라고 있어. 너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기다려. 내가 아주 너랑 그 상간녀년 둘 다 고소해서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아이고 촌스럽게. 누가 요즘 상간년이 간통이니 그런 걸 가지고 고소를 하냐? 서로 싫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지. 나 너처럼 무식한 여자랑은 하루도 못 사니까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 알았어? 웃기고 있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네가 아주 쪽팔린 줄을 모르는구나. 남편은 제게 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 밝혀내야 할 게 많은데 제가 뭐하러 나가겠어요. 그러자 남편 이 자식이 답답했는지 며칠을 씩씩거리더니만 결국 자기가 짐을 싸서 제 발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나가버린 남편은 정말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사실 들어오든지 말든지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벌써 며칠이나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남편에 대해 일절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아버님에게는 따로 연락을 했나 해서요. 저와는 아예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어물쩍 괜히 말을 돌리더니 또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집에서 매일 악다군 있으면서 남편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내 아들이 못 버티고 딴 생각이 든 거지. 아무리 아버님 자식이라도 그렇지. 지금까지 제가 차려드린 밥상 받으시고 제가 빨아들인 속옷 입으시면서 어떻게 매번 그렇게 아들 편만 드세요? 아들이 밖에서 상간녀까지 만들어놨다가 걸렸는데 아버지로서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지 그러시면 돼요? 아이고 말하는 것 좀 봐라. 너처럼 사근사근한 맛 없는 마누라가 집에서 불 켜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라도 무서워서 안 들어오겠다. 바람을 피운 것도 집을 나간 것도 다 거지 같은 남편이 잘못한 일인데 시아버지는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싫은 소리만 해대면서 남편 편만 들었습니다. 저야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 이대로 이혼하고 집을 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다른 것이었어요. 연세 많으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실 테니까요. 안 그래도 제가 아이를 못 가져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시아버지에게 구박이라도 받을까봐 항상 걱정하셨는데 이혼까지 한다고 하면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그대로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아예 종적을 감췄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라도 없으니 다행이죠. 괜히 애라도 하나 있으면 저런 인간이 아버지라고 상종하면 그게 더 힘드니까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소와 달리 굉장히 나긋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맞다.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너무했어. 저는 제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양반이 웬일로 제게 사과를 하나 싶어서요. 너랑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시애비랑 며느리 사이로 몇 년을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네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살뜰하게 보살피고 챙겼는데 내가 못나서 내 아들 편만 들었다. 자, 이거 받아라.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저는 아무래도 시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해서 어안이 벙벙한 채 눈을 끔뻑이고 있었습니다. 글쎄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시더라고요. 자그마치 1억이 든 통장을 말이죠. 통장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야. 내가 도무지 미안해서 네 얼굴 볼 낯이 없구나. 이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주는 거니까 편하게 받고 못난 내 아들 새끼 잊어버려. 나야 이대로 너 보내는 게 안타깝지만 너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놔주는 게 맞지. 앞으로는 네 인생 살아라. 시아버지는 온갖 폼이란 똥폼은 다 잡으면서 심각한 척 저를 이대로 보내긴 너무 아깝다는 개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분명 알았어요. 이건 절대 진심일 리가 없다.
제가 아무리 멍청하고 순진해도 시아버지와 함께 산 세월이 있어요. 누구보다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게 저런 소리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시아버지를 미행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아버지가 한 번씩 산책을 간다며 늦은 시간 나가시는 걸 봤어요. 평소 무릎이 워낙 안 좋으셔서 집 앞에 잠깐 나가는 것도 싫어하시던 분이 너무 자주 나가시니 아무래도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여자의 촉이란 무시 못하는 거더군요. 잠깐 산책 간다던 시아버지는 택시까지 타고 이동을 하더니 당신의 명의로 된 건물 앞에서 내리셨어요. 저도 급하게 택시에서 내려 시아버지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시아버지가 남편을 숨겨준 걸지도 모르겠더군요. 시아버지의 건물 안에는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층이 몇 개 있었는데요. 딱 거기서 내린 시아버지가 한 오피스텔 앞에 멈추더니 벨을 누르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는 앞뒤 생각할 거 없이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곧장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정말 커다란 방망이로 머리를 세게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종적을 감췄던 남편이 그 집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뒷골이 세게 당겼는데 글쎄 그 상간녀년이 남편 뒤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도 시아버지에게 온갖 애교를 떨며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망할 놈의 년놈들이 아예 살림까지 차린 거였어요. 저는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상간녀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할수록 기술이 느는지 한번 남편 머리채를 잡아봤다고 단번에 제 손에 착 감기더군요. 뭐? 아버님? 누가 네 아버님이야? 여보, 왜 이래? 진정해.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이 여우 같은 년이 남의 남편 데려다가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감히 살림을 차려? 그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더한 상황도 있더군요. 너 그소 못나? 그러다 우리 손주 잘못되면 어쩌라고 이래? 남편도 아닌 시아버지가 상간녀의 머리털을 뜯어내고 있는 제 손을 낚아채더니 저를 바닥에 밀었습니다. 글쎄 저 거지 같은 상간녀 뱃속에 이미 제 남편의 아기가 자라고 있다네요. 남편과 상간녀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더 큰 상처는 시아버지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들의 조강지처를 배신하는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제가 말 잘 듣고 손주 순풍순풍 낳아주는 시아버지가 원하시던 그런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함께한 세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고지식한 시아버지께서 저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집구석이더군요. 이 집에서는 며느리라는 게 남편 시아버지 말 잘 듣고 집안일 잘하면서 애나 잘 낳으면 그만이었던 거죠. 왜인지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보다 훨씬 더 서러운 기분이었어요. 딴 년이랑 바람난 남편이야 이미 떠난 마음인데 잡아봐야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혼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속고 이용만 당한 게 너무 분해서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망할 놈의 부자지간을 어떻게 손봐주면 좋을까 해서요. 잠시 생각하다 저는 그대로 씩씩거리며 건물을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실랑이 해봐야 3대 1인데 저한테 유리할 게 없잖아요.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줬으니 저는 망신살로 갚아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꽃집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마침 생각이 떠올라 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웬 꽃이냐고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지금까지 남편의 불륜 증거를 모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남편과 같은 구청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다행이었죠.
꽃집에는 왜 들어갔냐고요? 애를 가졌다는데 당연히 축하해줘야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요. 저는 다음날 남편과 상간녀가 일하는 구청으로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구청으로 들어가는 입구마다 하나씩 해서 여러 개를 보냈어요. 그리고 현수막도 하나 크게 달았습니다. 불륜남 건축과 김민수 과장과 불륜역 여건과 이수영 직원의 임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두었던 증거 사진을 하나하나 리본에 붙였어요. 컬러로 크게 뽑아서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구청이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수막을 발견하자마자 남편이 헐레벌떡 걷어내기야 했지만 그래도 구청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 구청에 민원을 넣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무원이냐고요. 제가 바라던 대로 남편과 상간녀 둘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남편과 이혼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주 잘하시는 유명 로펌 변호사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의 위자료를 청구해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잠깐 만난 상간녀는 볼록한 배를 불쑥 내밀며 저를 인권침해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 때문에 직장도 잃고 망신을 당했다고요. 언제든 고소해. 다 받아줄 테니까. 근데 아직 모르나 보네. 당신 시아버지 되실 분이 워낙 꼬장꼬장해서 그분 뒤치다꺼리 하랴 애 낳고 키우랴 정신없어서 나랑 싸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공무원에서 잘렸으니 그 속이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게 소리부터 질러댈 게 뻔한데요. 말도 안 통하는 노친네랑 싸워봐야 제 입만 아프죠. 그러고 보니 상간녀도 지금까지 영 소식이 없네요. 벌써 애도 낳은 지 한참 됐을 텐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아주 바쁜가 봐요. 저는 남편과 헤어진 이후 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받은 1억과 남편과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까지 해서 집도 하나 샀어요. 부모님은 아직도 여전히 제 걱정을 하시지만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제가 하던 일 열심히 하면서 전보다 더 저를 사랑하며 살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 31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올해가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네요. 작년에 정말이지 다신 없을 다사다난한 해를 보낸 터라 지금의 평화로운 시간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다신 기억하고 싶지 않다가도 저희 가족에게 꼭 필요했던 그때의 일을 지금 이렇게 사연으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주위에서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제가 다시 또 전하는 거라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덧붙여 길고 긴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도 미리 전할게요. 간단히 소개부터 하자면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빠는 카센터 일을 하다 지금은 버스 운전기사를 하고 계시고 엄마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계세요. 남동생은 군대에 가 있고 저는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는 중이고요. 특별할 것 없이 저희 가족도 다른 집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녁마다 모여서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서로 하루 중에 힘들었던 일을 아주 짧게나마 공유하며 기념일이 있으면 근처 가게에서 소박하게 외식을 하는 그런 가족이요. 지금은 저와 동생도 본인 밥벌이들 하고 부모님 일도 안정화되면서 그런대로 먹고 살만해졌지만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집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던 아빠의 카센터 일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가세가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갑자기 일을 구하게 되고 저도 학교를 다니며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린 동생까지 살피게 되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어요. 자신감을 잃은 아빠는 근근히 대리기사, 택배기사, 일용직 근로자 일을 하면서 매일 술만 드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받은 스트레스로 위험을 달고 사셨죠.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동생은 부모님 눈치만 보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동생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거의 없는 걸 보면요. 한순간에 생기를 잃은 그때의 우리 가족은 같이 있어도 같이 있기에 불행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저희를 지옥 속에서 꺼내준 게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셨어요. 고향에서 쭉 자라 그곳에서만 거의 한평생을 보내셨죠. 가난한 시골집에서 첫째로 태어나 세상 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청년이었다던 우리 할아버지. 아주 옛날 어린 저에게 정성스레 깎은 배를 건네주시며 해주신 이야기가 종종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는 친척의 중매로 서울에 사셨던 할머니를 만나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사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 그 추운 겨울에 얇은 자켓 하나만 걸치고 나온 할아버지가 싫었대요. 하지만 몇 번은 더 만나보자 해서 약속을 잡았는데 그 뒤로 말을 할수록 또 만날수록 순수하고 정 많은 성격이 점점 마음에 드셨대요. 이런 사람이라면 그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라도 굶어 죽진 않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 성품만 믿고 결혼하셨다네요. 막상 시골에 오니 빚도 많고 일도 너무 고돼서 한 달 만에 후회했다곤 하셨지만요. 아빠는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외동아들이었어요. 할머니가 농사일로 몸이 약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되셔서 그랬대요. 할아버지는 아마 그게 평생 마음의 짐이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늘 지팡이를 지고 다니셨다고 했거든요. 당신 때문에 산속 마을까지 올라와 고생만 하던 아내를 바라보며 그 당시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상상해보면 제 마음까지 아려오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할머니가 버스를 놓쳐서 면내부터 집까지 걸어오는데 걱정이 된 할아버지가 산 중턱까지 뛰어내려가서 할머니를 업고 다시 올라왔던 일화도 있었대요. 깊은 밤 그 골짜기를 오르는데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느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이 전혀 겁나지 않았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얼마나 거대한 사랑이기에 그렇게 서로를 위하며 살 수 있던 걸까요? 할머니는 그 편찮으신 몸으로도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시고 아빠를 고등학교 때까지 키워내신 후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소엔 엄한 편이었지만 그만큼 사랑과 애정도 가득했던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 아빠와 할아버지는 너무나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할아버지는 무려 1년간 매일 밤 방에서 홀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때문이셨겠죠.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아빠만을 바라보며 사셨대요. 그 서투른 손길로 아침마다 아빠의 도시락을 싸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또 농사일을 늘려서 아빠의 학비를 항상 부족함 없이 대셨대요. 할머니가 부재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무리해가며 필사적으로 이겨내셨던 거죠. 아빠도 할아버지의 노력들과 힘듦을 알기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뜻대로 나오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가고 제대한 후 바로 취직을 했대요. 직장을 가까운 곳에 구했다지만 그래도 읍내까지 나가야 했기에 산골 마을에서 오가는 게 도통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이 매일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가야만 하는 게 마음이 쓰이셨던 할아버지는 땅을 팔아서 읍내에 작은 하숙방을 얻어주셨대요. 덕분에 아빠는 처음 자취란 것도 해보고 편히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겠죠.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 하숙방을 찾아와 집주인에게 당신이 지은 농산물을 주시며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부탁하셨고 아빠에게는 얼마 되지 않은 용돈을 꼬박꼬박 쥐어주셨대요. 아빠는 차마 그 돈을 쓰지 못하겠어서 필요한 만큼은 빼두고 전부 저금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나중에 사업빚을 갚는 데 다 써버렸다고 했지만요. 아빠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으니 제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저는 대학원까지 진학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운 걸 알기에 졸업 후 바로 취직해야 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던 아빠는 원하는 공부를 포기해야만 했던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당시 직장 근처로 방을 얻어주셨어요. 아마 엄청 무리했던 거일 텐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요. 당시 어린 마음에 나만의 방이 생긴 걸 기뻐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편한 대신 다른 가족들이 고생할 게 마음에 걸려서 몇 달 만에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긴 했지만요. 아빠도 아마 본인이 고생했던 그때의 기억이 나서 저를 더 챙겨주시려 했던 것 같아요. 직장 일을 하며 돈을 모아온 아빠는 할아버지께 이제 그만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말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직 일을 할 정도로 건강한데 그럴 필요 없다면서 거절하셨대요. 나중에 걷는 게 힘들어지면 그때 내려가겠다고 하시면서요. 아빠는 그 어두운 산골짜기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늘 마음에 걸리셨대요. 하지만 할아버지 고집이 원체 세니까 더 이상 아무 말 못 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혼자서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대요. 워낙 두 분 다 말주변 없는 분들이라 그리 친근하게 계셨을 것 같진 않지만요. 혼기는 차가는데 돈 버는 일만 흥미있어 하던 아빠가 할아버지는 내심 걱정이셨대요. 그런데 다행으로 같은 회사에서 엄마를 만나 늦깎이 결혼을 하게 돼서 한시름 놓으셨을 거예요. 결혼 후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할아버지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 그 근처에 카센터를 차리셨어요. 운전병으로도 있었던 아빠는 항상 차에 대한 관심이 컸대요. 차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아 불가능하니 아쉬운 대로 일단 관련된 일을 배워서 카센터를 차리게 된 거예요. 당시엔 장사가 그럭저럭 잘 돼서 결혼 생활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에게 용돈도 드릴 수 있었고 매일같이 퇴사 노래를 부르던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고서 집안일에만 신경 쓸 수 있게 할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런 아빠가 대견했는지 때마다 오셔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가셨대요.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시면서요. 참 한결같은 분이시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할아버지 댁을 오갔어요. 집에서 멀지 않고 때마다 자주 왕래가 오가던 사이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저는 할아버지를 좋아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저를 강아지라 부르면서 맞이해 주시던 것도 좋고 무슨 말을 해도 허허 웃으며 대답해 주시는 모습이 정답고 좋았어요. 엄마도 받아주지 못한 저의 응석을 언제나 다정하게 웃는 얼굴로 받아주던 할아버지를 전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마다 의례적으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일주일씩 머무르다 오곤 했어요. 할아버지가 내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저녁엔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다가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 싶어 들로 밭으로 논으로 옮겨가며 일손을 도와드리는 그 시간들이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적엔 할아버지 집에서 살겠다며 떼를 쓴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런 손녀가 귀찮을 법도 한데 매달마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제가 언제 오는지 확인하셨다고 해요. 한 번은 제가 할아버지 집 앞 밭에서 혼자 흙을 가지고 놀던 중인데 아랫동네에서 키우던 커다란 개가 풀려서 저를 덮쳤었던 기억이 있어요.
반가움에 달려왔던 개는 다행히 절 공격하진 않았지만 저는 너무 놀란 바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오줌까지 싸버렸거든요. 어린 마음에 어찌나 무섭고 떨리던지 할아버지가 뛰어와서 떼놓았기에 간신히 진정할 수 있었죠. 그때 제가 그렇게 울고 있는 걸 다 봤으면서도 멀리서 아주 천천히 걸어오는 개 주인을 보고 할아버지는 적잖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점잖고 순한 할아버지가 개 주인에게 가서 삿대질을 해가며 큰 소리로 따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손녀 일이라면 언제든 두 손 두 발 걷고 오던 분이셨으니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지만요. 그렇게 부지런히 시간이 흐른 뒤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쯤이었죠. 시골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그만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급히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불을 떼기 위해서 산에서 나무를 잘라 옮기다가 그만 언덕에서 그대로 떨어지신 거예요. 할아버지 말로는 밑으로 내려가려면 돌아서 가야 하는데 그게 귀찮아서 바로 언덕 벽을 타고 내려가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당신이 젊은 청년으로 기억하시는 건지 뭔지 적지 않은 나이에 다리가 부러지시다니 가족끼리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급한 대로 아빠와 전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바로 수술에 들어가셨지만 저희의 놀란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요. 수술에 들어간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한참을 돌아다니던 아빠는 결심을 했는지 할아버지가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어요. 혼자 두면 이렇게 또 다칠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면서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럼 같은 집은 싫고 옆집 정도에서 살아도 되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게 눈에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라도 가까이 있으면 지금보단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겉으론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한 집에 태어나고 평생을 자라온 마을을 떠나는 게 슬프셨던 것 같아요. 짐을 옮기는 트럭 안에서 한참을 창밖만 보셨거든요. 아마도 할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 더욱 그랬을 테고요. 그래서 집은 허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한 할아버지 집은 이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큰 집이었어요. 제 눈에는 매우 만족스러웠죠. 저희 집에서도 걸어서 8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기도 하고요. 다만 할아버지는 이 낯선 시내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일구셨던 밭이 사라졌으니 아마 많이 갑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 할아버지 댁을 더 자주 찾아뵈었어요. 제가 찾아뵐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걸 물어보곤 하셨죠. 아비 하는 일은 잘 되어가나? 요즘 가장 힘든 게 뭐가 있더나? 먹고 사는데 어려운 건 없고? 네 학교는 언제 졸업하는데? 등등 그런 일상적인 질문들이요. 어렸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카센터는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어렵다. 엄마가 가계부 쓰면서 자주 한숨을 쉬신다는 식으로요. 그때마다 이야기를 듣던 할아버지는 생각에 빠지셨는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시곤 했죠. 그렇게 종종 찾아뵈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 지 1년, 2년이 지나고 저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죠. 아빠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점점 가세가 기울어질 무렵 할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적이 손꼽을 정도로 흔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니 집안 살림의 보태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차피 당신은 나이가 들어 쓸 데도 없고 아빠를 위해 틈틈이 모아둔 거라 제주인 찾아가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통장만 바라보다가 이러실 필요 없다며 거절하셨어요.
이걸 받으면 마음이 더 불편해서 아버지를 보기가 더 힘들 거라는 이유셨죠. 저는 아빠의 그 선택이 옳다고 생각해요. 비록 집안이 어려운 건 사실이었지만 거동도 어려운 할아버지의 돈까지 받으며 살기엔 너무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된 아빠의 거절에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돈을 쓸데없다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할아버지가 가실 만한 동네 회관이나 안식처를 찾아보았고요. 몇 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었는데 그 뒤로 가끔씩 동네의 다른 할아버지들과 함께 마시를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장기도 두고 족구도 하시면서요. 그 후 아빠가 카센터를 접고서 다른 일을 알아보실 때쯤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또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조용히 통장을 내미셨고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할아버지의 고향집 땅을 팔고 난 돈이라고만 하셨죠. 아빠가 저희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몰라요. 하지만 아빠는 할아버지의 통장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동생이 학원을 새로 등록하고 몇 달간은 일을 안 하고도 전과 같이 지낼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아무 말씀도 못 드렸어요. 왠지 얼굴을 뵙기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등이 휠 정도로 어렵게 버셨던 돈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와 같이 함께 여행이라도 가자고 말씀드려 보았는데 이젠 조금만 걸어도 온몸이 다 저린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말이 진심이셨는지 아니면 이미 모든 걸 포기하신 채 정해진 대답을 하신 건지. 아무리 핏줄이 섞여 있는 가족이라지만 남처럼 속내를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한번 욕심이 생기면 가지를 뻗듯 끝도 없이 자라나는지 모르겠네요. 일용직을 오갔지만 안정된 일자리로 정착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아빠는 몇 달 후 할아버지를 다시 또 찾아가셨어요. 아마도 그 당시 엄마가 위궤양으로 인한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해서 상황이 더 절박했던 것 같아요. 아빠의 계획을 미리 안 엄마는 염치도 없냐며 말리셨지만 아무 대답 없이 듣던 아빠는 그래도 한 번 더 도움을 받기로 하신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아빠는 가장으로서 느낀 무게가 달랐기에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겠죠. 할아버지 집을 다녀오신 후 우리 집은 또다시 잠시간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안정이 편하고 익숙해진 건지 아빠는 주기적으로 할아버지 댁에 가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와 아빠의 다툼이 잦았지만 그 또한 어느 순간부터는 점차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모아오신 돈으로 수술을 하고 밥을 먹고 책을 사고 옷을 입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처음엔 아빠도 할아버지 댁에 다녀오면 한동안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점점 아무렇지 않은 듯 생활하셨고요. 엄마도 그런 모습이 익숙해진 듯 나중엔 아무 말씀 없으셨죠. 저라고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현실을 외면한 채 당장의 행운을 누렸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었죠. 아빠는 몇 년 후 버스 운전기사로 취직하셨습니다. 어찌됐건 자동차에 관한 일이었으니 아빠 스스로도 만족하시는 눈치였어요. 처음 취직하셨을 때는 얼마나 열의를 보이시던지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 탓에 방광염까지 걸리셨어요. 엄마는 수술한 뒤 조금만 일을 하면 쉽게 지치고 기력이 사라져서 해오던 서빙 일도 오래 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할머니가 생각나서인지 엄마가 무리하는 걸 절대로 반대하셨고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달고 산다지만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동생도 학원이라 이번에도 결국 아빠가 더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바빠져 찾아오지 못하니 직접 오시기도 했어요. 전화 한 통 남기고서 찾아오신 후 시장에서 산 귤이나 사과 같은 걸 내미셨어요.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빈손으로 오신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더 수척해져서 걱정이 되었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제 손을 보면서 왜 이리 거칠어졌냐며 걱정을 하셨죠. 그러면서 아빠가 기사일 시작했다는 걸 들으셨다며 직장을 다녀도 첫 달은 힘들 텐데 필요하지 않겠냔 말과 함께 여지없이 돈 봉투를 내미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이제 괜찮다고 다시 가져가시라고 거절했는데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와서 감사하다며 그대로 봉투를 가져가는 거예요. 당황한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걸 또 받게? 지원이 넌 나가 있어. 그거 할아버지가 써야 할 생활비야. 엄마도 알잖아. 다시 돌려드리자. 아빠도 곧 월급 나오니까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왜 그래? 넌 왜 어른들이 얘기할 때마다 와서 참견하고 훈수질이야? 들어가 있어, 모르면. 엄마와 저의 신경질적인 대화에 할아버지는 눈치가 보이셨는지 금방 가시겠다며 일어나셨어요. 가시고 나서도 엄마와의 말다툼은 계속됐죠. 엄마,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러는 거 죄송하지도 않아?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본인 쓸 건 알아서 빼두셨을 거야. 나중에 다 갚으면 돼. 그 말만 몇 번째야, 지금? 나라고 마음 편하겠니?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너도 아직 학생이고 윤재도 고등학생인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 도와주지 못할 거면 가만히 있어. 차갑고 모진 말이었지만 엄마 말이 맞았어요. 잠시 살만해지니 여유가 생겨서 하던 아르바이트들을 그만두었거든요. 그 사이 또 돈이 빠져나갈 공백이 생긴 거였죠. 제가 집에 도움이 안 되니까 고스란히 할아버지의 몫으로 가더라고요. 이 집안에서 그런 죄책감을 가질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다시 또 돈과의 전쟁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든 취직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빨리 취직해서 집과 할아버지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보이는 게 역시 전부는 아닌가 봐요. 그 후로 몇 달을 정신없이 공부하고 준비하며 살았을 때 여느 날처럼 독서실을 다녀온 전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오는 길에서 엄마를 봤어요. 거긴 엄마가 일하던 곳도 자주 가던 시내 쪽도 아니었는데 엄마는 아무도 없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처럼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연신 닦아내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맞이했어요. 일찍 다니라면서 들어가셔서 주무셨죠. 그날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던 아빠가 운전 중에 작은 사고를 내셨어요. 다행인지 뭔지 상대 측 책임이 더 큰 사고였죠. 당시 타고 있던 승객은 몇 없었지만 사고로 인해 차량은 크게 훼손되었고요. 그런데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감봉이 있을 거란 회사의 압박이 있었나 봐요. 무사고 수당이 있는데 그걸 빌미로 갑자기 한 달 월급치가 삭감되었더라고요. 알아보니 이런 사고 시 기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회사 측에서 경력과 경험이 없던 아빠를 얕게 보고 일부러 몰아간 것 같았어요. 아빠는 소송을 걸까 하다가 아예 이쪽 일이 끊길까 싶어 결국 회사의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취직한 이후 술도 끊고 안정을 찾아가던 아빠는 이 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직장을 그만두진 않았지만 오히려 계속 일을 다녀야만 했던 상황이 아빠를 더 괴롭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상심이 큰 탓에 그 후로 점차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변해가셨죠. 저도 그때 이후로 아빠와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말수도 없고 순박했던 아빠는 이제 말끝마다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며 시비를 거는 게 일상이 됐고 욕설도 서슴지 않았어요. 어느 하루는 아빠가 퇴근하셨는데 제가 인사하는 걸 못 보셨는지 다짜고짜 술 냄새를 풍기며 절 잡고 소리치더라고요.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며 일하다 들어온 아빠한테 넌 인사도 안 하니? 뭔 소리야. 아까 했잖아. 신발 벗고 있을 때 한 거라 못 봤나 보지. 뭔 소리야? 나한테 지금 뭔 소리야라고 했어? 지금 말 그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식으로 매번 말꼬리 잡고 화내고를 반복했고 나중에 전 아예 말을 안 섞게 되었어요. 그 편이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저와 아빠 사이가 안 좋아지니 엄마와 동생도 덩달아 말이 사라졌고요. 가족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변명을 하자면 저도 갓 취직하고 몸도 마음도 힘든 터라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공기조차 차갑게 내려앉은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차에 아빠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된 동생을 제외하고 집에서 같이 밥이나 먹자며 모였습니다. 아직까지 아빠와 저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엄마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기 위해 애쓰시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전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서 내키지 않아 했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엄마와 밥상을 차리고 아빠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의 분위기만 보자면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가까워질 수 없는 적군이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빠, 저, 엄마는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방문에 당황해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못 뵌 사이 거동이 더 불편해진 것 같았어요. 오른쪽 다리를 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음을 부축하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오른쪽 다리 불편해 보이는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아니다. 얼마 안 됐지. 저번에 그 산 중턱에서 뛰어내려갔다 오면서 그렇게 된 거다. 산 중턱? 어디 산이요? 언제 다녀오셨는데요? 벌써 까먹었나? 네 할미 데리고 온 날 말이야. 큰 거 아니래도 내리막에서 돌부리에 삔 거다. 그 말을 듣는데 한순간 저희 가족은 전부 말을 잃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못 본 건지 아무렇지 않게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거실 소파로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놀란 저는 말을 더듬으며 다시 또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네 할미가 누가 있겠나?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러다 실수한 거니까 신경들 쓰지 말고. 그나저나 아비는 일하러 갔고 일이 얼마나 바쁜 건지 도통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옆에서 멍하니 듣고 있던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여기 있었네. 카센터는 좀 요새 어떻게 돼가나? 내가 그러니까 그런 몸 고생하는 일 하지 말라 했지. 혼자 애쓰느라 일도 고단할 텐데 이거 살림에 보태 써라. 몇 푼 아니라 민망스럽지 뭐. 네 귀 빠진 날이기도 하니까 주는 거다. 할아버지는 잠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서 아빠한테 쥐어주셨어요.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조용히 열어보았죠. 그 속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빠는 잠시 동안 멍하니 앉아있더니 처음으로 우리 앞에서 펑펑 우셨어요. 할아버지가 준 봉투를 손에 꼭 쥐고요. 아버지, 아빠, 아빠. 할아버지의 치매 증세는 아주 빠르게 점점 더 심해졌어요. 당신 집을 찾지 못해 경찰서에서 때마다 전화 오는 건 일도 아니었고, 갑자기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마트에서 음료수를 훔치거나 안방 옷장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한 발짝도 안 나오시는 날도 있었죠. 우리 가족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할아버지를 보살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할아버지 식사를 준비하러 갔는데 뒤에서 물을 뿌려서 물에 빠진 생쥐 마냥 돌아온 적도 있었죠. 그래도 이런 일들은 다 견딜만 했어요. 어떻게든 참으면 수습이 가능한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일 참을 수 없는 건 할아버지가 저희를 잊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손녀딸을 찾고 가족들이 때마다 교대로 할아버지를 찾아뵈어도 당신을 두고 전부 멀리 도망가 버렸다며 애처럼 엉엉 울기도 하시고요.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나에 대한 기억을 지워간다는 건 정말이지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청소를 해드리는데 거실 한켠에 이불로 무언가 덮어둔 거예요. 들춰보니 웬 박스들이 모아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실 할아버지는 파지 줍는 일을 하고 계셨대요. 거동도 불편하시면서 마실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으면서 그렇게 몰래 일을 해오셨던 거예요. 우리한텐 그렇게 매번 봉투를 건네시면서 당신이 쓸 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떠도신 거겠죠. 그런데 치매로 인해서 어려워지자 일은 그만두었는데 그때의 습관이 남아있는 건지 파지만 보면 집으로 가져오시는 겁니다. 쓸 데도 없이 이렇게 한 구석에 모아두고 있는데 그게 할아버지의 기억 같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머릿속 어딘가 떠도는 기억들을 하나씩 집어다가 뒤죽박죽 섞어서 모아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에 대한 기억도 그 깊은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언젠가 할아버지가 집어올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슬픔과 희망을 오가며 한 달, 2달, 그렇게 1년 가까이 할아버지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정성 때문인지 할아버지는 간간히 기억이 돌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무 말 없이 그저 고맙다는 말만 계속 되뇌시기도 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죠. 여느 날과 같던 어느 날 아빠가 집으로 할아버지를 모셔온 날이었어요. 더 이상 할아버지를 혼자 두기가 어려워지자 밤이 되면 모셔와서 안방에 아빠와 함께 주무시기로 했거든요. 엄마는 제 방에서 자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잠들기 전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본인에게 인사를 안 했다느니 너는 누구냐느니 고래고래 싸우는 소리가 안방을 넘어 제 방까지 들려왔죠. 제가 말려볼까 가봤지만 아빠는 저에게 그냥 들어가라면서 소리치셨죠. 새벽까지 고성방가가 이어지고 아빠는 할아버지를 간신히 재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선 제 방에서 주무시던 엄마를 부르셨죠. 저도 잠결에 일어나 거실에서 들리는 부모님 말씀을 엿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이젠 결단을 내려야겠어. 더는 못해. 아버지 한 명을 상대하는데 이렇게 매번 내 식구가 매달려서 살 순 없는 거잖아. 못하겠으면 어쩌게. 다른 방도가 없잖아, 여보. 요양원에 보내드리자. 다 알아봐놨어. 집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야. 뭐, 요양원? 그게 아버지도 우리도 사는 길이야. 가끔씩 시간 날 때 찾아뵈면 되지.
요즘 요양원은 그렇게 열악하지도 않아. 간병인도 있고 시설도 괜찮다고. 어쩔 수 없으니 처음엔 작은 방에 머무셔야겠지만 나중에 돈 좀 모이면 그때 큰 방으로 옮겨드리자고. 안 돼요. 어떻게 그래. 거긴 우리가 없잖아. 아버님 저렇게 되신 지도 아직 1년밖에 안 됐고. 나도 많이 생각한 거야. 그런데 어떡해. 내 벌이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가능하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제일 안 도와줬잖아. 안 그래? 그동안 제일 쉬웠을 거라고 당신이. 나랑 지원이랑 윤재가 일주일에 3-4번씩 돌아가면서 아버님 살폈어. 다 알잖아. 누구 하나 힘들단 소리 안 했고. 그런데 뭘 얼마나 힘 뺐다고 더는 못하겠단 거야. 도움받은 게 얼마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러다 천벌받아 지원 아빠. 나라고 안 힘들었겠어?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라고. 내 마음이 제일 아파. 그래서 결정 내린 거야. 내 아버지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이러다가 가족 전부가 한계일지도 몰라.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해주신 것들이 생각나서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하지만 가뜩이나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지금 나서면 크게 다툴 게 뻔하고 그럼 할아버지가 깰까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방 맞은편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엿듣던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저와 눈을 마주치셨어요. 그러고선 그저 힘없게 미소 지으셨죠. 야속하게도 하필이면 왜 그때 할아버지가 잘 들을 수 있던 때였을까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꼭 껴안았어요. 전부 들었겠지만 아무것도 듣지 않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아니야, 할아버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어. 우리 아무 데도 안 가. 그러니까 걱정 마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어떤 이야기도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요. 할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제 울먹거리는 목소리에 아빠와 엄마가 어느새 등 뒤로 다가오셨어요. 그러더니 이야기 다 들으셨냐고 묻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듯 고개를 내저으셨어요. 오히려 그게 더 확실한 대답으로 보였지만요. 고개 숙인 아빠는 죄송하다면서 그렇지만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알겠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고 계셨죠. 듣고 있던 저는 너무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아빠,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그래? 할아버지가 아빠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멀쩡히 숨 쉬고 바로 옆에서 이야기도 듣고 계신데 왜 모른 척해? 아빠야말로 전부 기억을 지워버린 거야? 송지원, 들어가.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안 그러잖아. 아빠가 그렇게 모진 소리 하는데 들어가란 말 한마디 안 하잖아.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잖아. 왜 혼자 그렇게 비관적이야? 같이 이겨내면 되는데 왜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모두 여태 그래온 것처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가족이잖아. 나중에 내가 아빠 나이 들면 똑같이 말할까? 나이 먹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때 가장 먼저 아빠부터 버려도 되겠냐고. 악에 받쳐 소리치고 있는 그때 누군가 제 옆에서 팔을 천천히 잡더라고요. 할아버지였어요. 그만하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웃어 보이시더라고요. 저를 말리시는 거였겠죠? 아빠도 할아버지의 하나뿐인 자식이니까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느린 움직임으로 하지만 어느 때보다 서두르는 손길로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이 아파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 뒷모습만 바라보는데
할아버지 바지 뒷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더라고요. 아빠가 다가가 떨어진 물건을 살피셨죠. 그런데 종이를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건 파지에 할아버지 이름, 번호와 우리 가족 이름이 적혀 있던 거였어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잊지 않으려고 남겨둔 할아버지의 흔적을 보니 저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죄송하다면서 할아버지를 껴안았고, 저와 엄마도 그 자리에서 울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결국 할아버지는 저희와 함께 살기로 하셨어요. 처음엔 절대로 싫다며 요양원이 오히려 더 마음 편하시다고 거절하셨지만 저희도 절대 안 된다며 고집을 부렸죠. 저도 이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드리니 돈 문제도 걱정하실 거 없다고요. 할아버지는 감성도 풍부해지신 건지 때때로 고개를 뒤로 하고 눈물을 보이셨지만 저까지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웃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 삶도 열심히 꾸려나가면서 할아버지와의 시간도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요. 아무리 애써도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만큼까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엄마는 건강이 조금 나아져서 짧은 시간으로나마 다시 음식점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빠도 다시 힘을 내시기로 했는지 요즘은 술도 완전히 끊고 일에만 전념하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계시니 저녁 때는 어떻게든 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적적하셨을까봐 각자 돌아가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되었고요. 전 요새 면허를 새로 따서 할아버지를 차로 모시고 근교 이곳저곳에 가보고 있어요. 때로는 엄마와 때로는 아빠와 동행하면서요. 가도 왜 이렇게 새로운 곳이 많은지 한평생 이 도시에서 벗어난 적 없는 분이라 낯선 곳에 가는 게 두려우신 것 같지만 그래도 점점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요새는 제가 쉬는 날엔 뭐 하냐고 슬쩍 먼저 말을 꺼내시는 날도 있으니까요. 걷는 게 불편하시지만 함께라면 느리지만 가뿐히 나아가실 수 있겠죠. 전 아직 어리고 할아버지가 걸어온 길에 반보다도 안 되는 시간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에게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나쳐온 길은 마음속에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느린 걸음으로 하지만 같은 속도로 편안히 살피며 나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과 그렇게 손잡고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가족과 더 마주하고 더 이야기 나누고 더 솔직하게 사랑을 베푸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느린 걸음이라도 괜찮으니 말이죠.